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11.2% 줄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 수출은 4.4% 늘었습니다. 특히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김치가 44%, 유자가 23% 수출이 늘었습니다. 인삼 수출도 좋은 기회를 맞아서 스틱 제품은 수출이 크게 늘었는데 바이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질 못해서 뿌리째 파는 인삼 수출 물량이 줄어서 아쉽습니다. 면밀한 분석과 새로운 수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안 앵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주택을 매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 정책에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검언 유착 의혹의 수사 지휘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인 수사본부 구성을 건의했습니다. 장관의 지시를 일부 수용한 것이라는 의견과 지시를 어긴 꼼수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 과정에서 황희석 당시 법무부 인권국장에게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윤 검사장은 이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황 전 인권국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정규 예배 외에 모든 교회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의 공기 전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소식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이 다주택자들이라면 과연 믿고 맡길 수 있는가? 청와대에서 불거진 이 화두가 정치권을 넘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의 신뢰부터 얻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들도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팔라고 지시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부동산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부동산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들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백약이 무효일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도 청와대나 여당과 마찬가지로 다주택자의 경우 한 채만 남기고 집을 팔라는 주문입니다. 정부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자체 고위공직자도 그 대상에 포함하고 즉각 실태 조사에 들어갈 것도 지시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닙니다. 심각한 상황이고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꼭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3월 재산이 공개된 1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공직 유관단체장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다주택자였습니다. 2주택자가 196명, 3주택자는 36명이었고 4채 이상 가진 사람도 16명이었습니다. 몇몇 장차관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재산 공개 이후 석 달이 지난 만큼 다소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실은 정 총리가 언급한 고위공직자가 2급 이상을 뜻한다고 말해 집을 팔아야 하는 대상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강남 반포 아파트는 똘똘한 한 채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노 실장은 이 아파트도 이달 안에 팔겠다며 뒤늦은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다른 참모들도 모두 이달 안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시세 10억 원에 이르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45제곱미터 13.8평짜리 반포동 아파트입니다. 14년 전에 지금 시세보다 7억 원 정도 싼 2억 8천여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중국 대사할 때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요. 10억까지 가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그 집들이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집들인데 지금. 지난주 노 실장은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들에게 한 채만 남기고 팔라고 권고하면서 자신은 2억 원대의 청주 아파트만 내놨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이른바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챙긴 상황. 노 실장은 이 아파트에 아들이 살고 있어서 보유해야 하고 청주 아파트만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안 돼 여권 안에서까지 비판을 받으면서 결국 집 2채를 모두 팔기로 했습니다. 노 실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것으로 보였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여론에 떠밀려 집 2채를 모두 파는 모양새가 되면서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 12명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1.5채 보유자인 이호승 경제수석과 강민석 대변인은 배우자나 본인 지분 처분을 검토하고 있고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도 세종시 아파트를 이미 내놨습니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과 여연우 국정홍보비서관은 재건축에 묶이긴 했지만 처분이 가능해지면 팔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내 다주택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100% 이달 안에 한 주택만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도곡동과 잠실동의 아파트를 가진 김조원 민정수석은 처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있고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를 가진 한 비서관은 서울엔 가족이, 지방에는 자신이 복귀하면 살아야 해서 팔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참모는 노영민 실장의 일방적 매각 권고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져 이달 말 부동산 처분 시한을 앞두고 입장 변화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YTN 차정우입니다. 앞으로 나올 부동산 관련 입법과 직결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마저 다주택자인 경우가 많아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부터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위한 입법과 관련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은 여야를 통틀어 모두 56명. 참여연대는 이 가운데 16명이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주택자가 28%에 이른다는 겁니다. 김회재, 박상혁, 조우섭, 정성호, 김주영, 양향자 의원 등 민주당 소속 6명과 박덕흠, 송원석, 정동만, 이현승, 유성걸, 김태흠, 유경준, 서일준, 윤희숙, 박형수 의원 등 통합당 소속 10명이 국회 국토위와 기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들이 부동산 관련 입법을 담당하는 만큼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거주 목적 이외에 보유한 주택은 팔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소한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주택 처분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부동산 정책 다루지 않는 다른 상임위로 가셔야 합니다.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을 실행하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도 1주택만 소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부동산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제대로 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체 소속 의원을 상대로 부동산 보유 현황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총선 전 서약한 대로 1주택을 빼고 나머지를 처분하겠다며 민심 달래기에 들어갔습니다. 서약 당시 약속한 기한은 2년 이내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처분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하겠습니다. 다주택 국회의원은 해당 주택의 처분 이행 계획을 직접 밝히고 실천해 줄 것입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 해결이 시급한 만큼 7월 임시국회에서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9월 정기국회에서 채워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가능한 한 7월 달에 할 수 있는 조치는 7월 달 중에 임시국회에서 하고 또 부족한 것은 더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기국회에 가서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건 국민 신뢰 회복인 만큼 정치권이 이해 충돌 가능성이 큰 상임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집 한 채만 남기고 팔라는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강제 처분이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의원 10명 가운데 4명 가까이가 다주택자로 집계됐습니다. 비율로만 따지면 민주당보다 높은데요. 우선 우철희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잠시 뒤 최영일 평론가와 정치권의 부동산 공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시민당 소속으로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23.3%인 42명이 다주택자라고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달 밝힌 다주택 의원 명단을 보면 미래통합당 의원 가운데는 전체 103명 가운데 40명, 38.8%가 다주택자로 집계됐습니다. 4채를 가진 의원은 1명, 3채 4명, 2채는 35명이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를 주로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삼선 박덕흠 의원의 경우 지역구인 충북 옥천의 아파트를 제외하고도 서울 강남의 아파트 2채와 경기도 가평의 단독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초선 윤주경, 김희곤, 백종헌, 황보승희 의원은 아파트와 주택 또는 오피스텔 등 3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2채를 가진 의원 중에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의원과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송원석, 류성걸, 이현승 의원 등은 서울 강남에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다주택자에게 한 채만 남기고 팔라고 강제하는 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주택 보유가 문제라면 가지면 가질수록 손해를 보도록 정책을 손보는 것이 맞다면서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그랬나요?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대통령의 지시라 그랬나요? 따르면 좋겠다고. 나는 그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집을 많이 갖고 있는 걸 죄악시할 것이 아니라 민간 전월세 공급자로서 주택시장 안정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통합당은 지금의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도 문재인 정부의 세금 폭탄 위주인 정책 실패 탓으로 규정하고 대출 확대와 재건축 활성화 등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주택자를 옥죄기보다 공급을 늘려 부동산 가격을 낮추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주택자 비율이 민주당보다 높은 상황에서 이런 통합당의 기조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일부 검사들이 내부통신망에서 수사팀을 공격하자 수사팀도 직접 반박에 나서면서 검찰의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현 수사팀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며 특임 검사에게 수사권을 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시 글을 써 다수의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며 치우침 없이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철환 부산고검 검사는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주주에게 전달한 내용은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것이라며 기자가 영향력을 가진 사람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느낌이라고 썼습니다. 또 다른 검사는 장관과 총장 모두 무책임하다면서 검찰만 망가지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답을 기다리겠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지요. 결국 윤 총장은 장고 끝에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해 총장의 지휘 없이 결과만 보고하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예, 윤석열 총장이 결국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입장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금 전인 오후 6시 10분쯤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윤 총장은 검언유착 사건 진상이 규명되도록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된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해 서울고검장 지시를 받게 하자고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또 수사팀은 검찰총장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 의견을 고려해 이 같은 방안을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수사팀 지휘 배제를 지시했는데 윤 총장이 이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절충안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지난 2일 장관 지휘권을 발동한 뒤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책을 고심해오다 6일 만인 오늘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예, 앞서 오늘 오전에는 추 장관이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보냈죠. 네, 추 장관은 오늘 오전 법무부를 통해 검언유착 사건 지휘권을 발동한 지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은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내일 오전 10시까지 하루만 더 윤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내일 오전 10시를 최종 시한으로 못 받고 윤 총장이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을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이틀 휴가를 내고 모처에 있는 사찰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재지휘를 요청할 거란 관측이 나오자 대응 방안 등을 고심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총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추 장관은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본인이 최종 시한으로 제시한 내일 오전쯤 윤 총장 건의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리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보신 대로 추미애 장관의 최후 통첩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독립수사본부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과 주변 측근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낙마를 요구했다는 폭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한번 좀 평가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편파적이다라고 하는 대검 간부의 지적이 있었고, 수사팀은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쳤고, 또 어제부터는 여권에서 묘하게 지금 수사팀을 동반한 특임 검사를 하면 어떤가 하는 입장이 나오더니 지금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수사본부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방금 윤석열 총장이 제안한 그 독립수사본부에 대해서 먼저 입장을 말씀을 드리자면, 예. 사실은 그 수사본부장을 윤석열 총장이 콕 집어서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서울고검장을 수사본부장으로 지명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외형상으로는 독립수사본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의 의중을 반영한 대리인이다. 그 대리인이 수사본부장으로서 소위 특임검사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이것은 그 기존의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진들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장의 어떤 지위를 배제시키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렇게 평가하시면 지금 이 검찰총장이 내놓은 답변이 법무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거부한 것이라고 평가를 해야 됩니까? 명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지휘를 거부한 것이죠. 예. 추미애 장관께서는 그 수사자문단은 중단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고, 이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에 추미애 장관께서는 기존 그 서울중앙 수사팀들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계속하라라는 지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윤석열 총장이 자신이 지명하는 소위 일종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서울고검장을 수사본부장으로 만들고, 기존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또 다른 사람들을 수사본부에 구성을 해서 기존 수사진들의 어떤 수사를 일관성들을 사실은 해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리고 외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추 장관은 그만하면 됐다라고 선을 그을 건지, 만약 그게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건 거부한 거야라고 판단한다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판단하실지, 어떻게 결정을 하실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난 월요일부터 이 며칠 사이에 추미애 장관께서 그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예. 가부간의 결정을 하라라고 했고, 공과 사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달리 선택의 여지는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같은 뭐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이슈입니다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사퇴 압박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지난해 8월에 당시 수원지검에 있던 윤대진 검사장, 윤 검찰총장의 측근으로부터 나왔다. 그 전화를 직접 받으셨다는 건데,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그 8월 27일 날 화요일에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이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압수수색이 있기 전주 8월 23일로 압니다만은 8월 23일 날 아침 8시 41분인가 42분인가 이 무렵에 예. 윤대진 그 당시 수원지검장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뭐 서로 간에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안부나 이런 것들은 생략을 했고요. 예. 그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조국 전 장관은 더 이상 안 되지 않겠느냐. 그만두시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좀 약간 흥분을 했죠. 예. 뭐 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흥분을 해서 아주 거칠게 제가 말을 했더니 좀 흥분을 가라앉히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혼을 했던 그러니까 동생의 처죠, 전 처죠. 예. 이 문제도 있고 그러면서 가족들까지도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 얘기를 했고, 또 정치적 부담이라든지 뭐 대통령께서도 그러니까 이제 부담스러워 하실 거다. 젊은 층들, 청년층들의 반응이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저한테 얘기를 계속 해왔고요. 예.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도 꺼내지 말라라고 아주 강하게 제가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예. 기본적인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용구 법무실장, 법무부의 법무실장도 전화를 갖다가 온 걸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법무실장과는 격한 어떤 분위기의 대화가 오고 간 건 아닌데, 네. 별말 안 하고 그냥 끊었다 하더라도 그게 전화를 갖다 한 바퀴 이렇게 돌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출근을 하면서 전화를 받고 바로 저희들 이제 이용구 법무실장이랑 당시에 그 장관 정책 보좌관을 하고 있던 분하고 이제 3명이 소위 말하는 톡방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 톡방에다가 제가 이제 그 전화 받은 윤대진 검사장으로부터 받은 전화의 내용을 제가 올렸죠. 그랬더니 이용구 실장이 사실은 그 톡방에다 아주 그냥 거친 또 발언을 했었어요, 저희들한테. 아주 이제 윤대진의 어떤 전화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을 올렸었고, 그리고 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당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던 조국 전 장관에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박상기 장관한테도 이거를 보고를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가 저희 논의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이걸 알리고, 그 다음에 박상기 장관한테 이걸 알리는 것이 그렇게 지금 당장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인사청문회를 잘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를 하고 전달을 해서 여차여차한 경위가 있다는 것을 상황을 설명하는 게 낫겠다라고 여러 가지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일단은 그걸 묻어두기로 했던 거죠. 예. 근데 그리고 나서 아마 이용구 실장이 또 따로 그 윤대진 검사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특별한 어떤 이런 조국 전 장관이 낙마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전달을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용구 실장은 나한테 이미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렇게 거칠게 반응을 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서 자기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던 모양이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만 이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대진 검사는 당시 이제 수원지검장 아닙니까? 네. 예, 조국 전 장관의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맡고 있고,
그럼 특수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어떻게 알고 있었길래 그렇게 분명한 판단을 내리고 법무부의 국장들한테 전화를 돌리려고 생각을 했을까? 조금 그 부분이 애매하긴 합니다. 이제 소위 지금 윤석열 총장과 윤대진 그 당시 수원지검장, 지금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와 있습니다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오래된 관계입니다. 예. 두 사람 다 특수부를 전문으로 했던 검사고 옛날 그 좀 서슬프러졌던 대검에 있는 중앙수사부 대검 중수부죠. 중수부에서도 같이 근무를 했었고 그 이후에도 두 사람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관계가 아주 돈독했고요. 윤석열 총장이 되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발탁한 사람이 윤대진입니다. 예. 그리고 사적으로도 아주 가깝습니다. 윤대진 검사장이 저한테 직접 설명했던 바로는 예전에 소위 윤 총장의 결혼에도 사실은 일정한 관여를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김건희 씨하고 결혼하는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흔히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두 사람은 예. 대윤, 소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렇죠. 서로 근무지가 달랐다 하더라도 수사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수사의 개시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깊이 의논을 하고 협의를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대진 당시 수원지검장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근데 그걸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폭로를 하고 나서느냐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폭로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전에도 제가 법무부에 계속 재직 중인 동안에는 이 사실을 민주당 국회에다가 얘기를 하고요. 박상기 장관께는 8월 27일 날 바로 보고를 했었고 조국 전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도 이 관계된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를 했기 때문에 굳이 제가 그것들을 지금 이제 와서 얘기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최근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법무부를 있는 동안에는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마친 뒤에는 제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검찰 쿠데타 명단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문제가 좀 더 확연히 국민들의 관심을 갖고 서로 이해하고 있는 이해 폭들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얘기를 꺼낼 때가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말씀도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부속실로부터 인터뷰는 진행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입장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언제든 허락된다면 윤대진 부원장의 얘기도 꼭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를 극단으로 몰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인 팀닥터, 정확히는 운동처방사죠. 운동처방사 안모 씨가 체육회에 자필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안 씨는 폭행을 인정하면서도 술을 먹고 저지른 일이라고 했는데요. 또 감독은 자신 때문에 누명을 썼다고 변명했습니다. 엄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사흘 전.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안모 씨는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조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사 대상도 아닌데 굳이 먼저 연락해 폭행을 인정한다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술서에서 안 씨는 술에 취해 최숙현 선수의 뺨을 손으로 수차례 때린 것은 기억이 난다며 폭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먹은 술에 취기가 올라 폭행의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씨는 특히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규봉 감독을 감싸는 데 주력했습니다. 폭행 당시 김규봉 감독은 뒤에서 말리기만 했다며 아무런 죄가 없고 오히려 선수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때문에 누명을 쓴 감독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얼굴을 들 수도 없을 만큼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호소했습니다. 지난 4월 고 최숙현 선수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폭행과 폭언을 신고할 당시 안 씨는 가해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체육회가 조사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갑자기 감독을 옹호하며 폭행 사실을 인정한 안 씨의 의도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전현직 경주시청 선수들은 안 씨 혼자만의 범행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로 해석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팀닥터보다는 감독이랑 장윤정을 지금 그 둘이가 핵심, 네, 맞아요. 네, 지금 그들도 지금 어떤 식으로 팀닥터한테 지금 다 뒤집어 씌우려고 안 맞은 선수를 찾는 게 더 빠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경주시 체육회는 폭행을 인정한 안 씨를 성추행과 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뭔가 갑질을 한 걸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들이 저 지금 운동 처방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입을 맞추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고 최숙현 선수가 가족 때문에 힘들어했고 본인들과 사이가 좋았다면서 관련 증거를 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계기관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조은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주시청 3인방은 불행의 원인으로 고 최숙현 선수 가족을 지목했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운동을 그만두겠다며 도망간 최 선수를 아버지가 억지로 눌러 앉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빠한테 숙현이 잘하고 있나 그렇게 물으면은 그만뒀다, 뭐 운동 안 한다 그런 말 못 하겠다면서 결국엔 아빠 자존심 때문에 지금 나 운동시키는 거냐고 물으니까 맞다고. 진짜가? 네. 그건 네 마음에 문 닫을 만한데? 진짜 그래 얘기하셨나? 원래까지 하라고. 그러고 나면 네가 어떤 걸 하든 신경을 안 쓴다. 최 선수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했고 공황장애 증세를 부모도 다 알았다는 게 이들 주장입니다. 지도 혼자 왕따 되고 내 혼자 투명인간 되고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다니까요. 안 그럴까요? 우울증이 또 올 수 있다니까. 저래 밤새놓으면은 내가 봤을 때는 페인 남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경주시청 3인방은 그래서 최 선수가 운동을 쉬었던 지난 2018년 부모와의 갈등이 정점을 찍었고 이때 수영장과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족과 거리를 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가정사를 잘 아는 만큼 더 돈독했고 오히려 잘해줬다고 말합니다. 혼자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좀 숙현아 뭐 힘든 거 있으면 얘기를 해. 힘들다 내가 뭐 이렇다라고. 사람이 조금이라도 내가 힘든 거 있으면 한 번이라도 그냥 풀고 나면 좀 나아지잖아. 안 그렇니? 최근 기자회견에서 장윤정이 처벌 1순위라고 지목했던 후배 선수가 장 선수에게 보낸 손편지도 반박 증거입니다. 태어나서 자란 게 언니를 만나게 된 일이다. 언니 덕분에 좋은 선생님을 알게 됐다. 다시 태어나도 언니 후배로 태어날 거라는 내용이 편지지 한 장에 가득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내용을 국회와 체육기관 조사, 검찰 수사 때 구두로 설명하거나 증거로 제출하며 책임을 고인과 유족에게 돌렸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해서 독립적인 수사본부 구성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추 장관은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의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의 발표는 장관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는 추 장관의 입장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를 이행하지 않은 그 사람이 오히려 저희 엄마께 주거 침입이라면 신고를 하는지 그리고 왜 그 사람은 그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자기가 안에 계속 쌓아두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해소를 하는 게 좀 낫다고 더 생각을 하고요. 부모로서의 그 책임감을 다 해야 되는데 오죽했으면 아들이 고소를 했을까. 일단 중학생이 그렇게 고소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찌 됐든 어른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거기로서 해야 할 책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걸 통해서라도 자기가 양육 책임을 져야죠. 무책임한 거죠. 부모 자격이 없는.
그러니까 엄마의 영향이 크다고 봐요. 엄마가 그 자식 하나 키우지 못할 정도면 왜 그래. 맨날 그런 거를 되뇌이니까 아버지가 나쁜 사람인가 보다. 이건 꼭 받아야 되나 보다. 그래서 아기가 한 것 같아요. 엄마가 열심히 벌어야지 그 자식을 위해서라도 아빠한테 손 벌릴 게 아니라. 나라에서 강력하게 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양육비를 못 받아서 고생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정당한 양육비 지급 요청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현행 제도를 가지고도 뭐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나 정부가 좀 더 그 문제에서 개입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재 양육비는요, 거의 이제 민사사안이어서 판결을 아무리 받아도 안 주면 그만인 거예요. 이래서 양희모는 2018년 11월 16일부터 이 형사처벌이 생겨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양육비 미지급자도 아동학대다라고 해서 고소를 계속 집단 접수를 했고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뭔가 누리지 못하는 것에 이거는 정신적 학대, 그다음에 방임과 유기라고 주장을 해서 입법화하기 위해서 국회 국민동의 청원도 올렸고요. 네, 2018년에 개봉된 실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가버나움입니다. 가족 부양을 내팽개친 폭력적인 아버지를 12살 소년이 법정에 세웁니다. 끔찍한 세상에 내놓고 나서 돌보지도 않습니다. 부모를 고소합니다. 10살이 되기 훨씬 전부터 동생들을 돌보면서 삶의 무게를 견뎌야 했던 소년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저도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제 신발보다도 더 더럽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오늘 우리는 또 한편의 비슷한 고소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아이에 대한 부양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저의 친부를 고소하고자 합니다. 영화 가버나움의 아버지는 평생 가난에 자기도 찌들어 살았지만 2020년 한국의 아버지는 그렇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재혼해서 아이 낳아 키우고 외제차에 골프, 서러운 감정마저 듭니다. 소녀는 어리다고 함부로 하고 상처받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며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저와 같은 입장에 있는 아이들의 상황이 모든 사람한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호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결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가버나움의 대사처럼 세상이 제 신발보다도 더 더러워요. 아니요. 우리 사회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우리가 제도로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의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에 보내지 않기로 한 법원의 결정을 두고 비난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 손정우의 성착취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관행이 문제라는 지적도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논란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 국화를 든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손정우 인도 거절 결정으로 사법정의가 죽었다며 여성단체와 시민 150여 명이 모여 장례식을 연 겁니다. 시민들은 미국 송환이 불발돼 더 강력한 처벌이 어려워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손정우의 성착취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사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겁니다. 한국 사법부는 명백하게 무능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미국 송환까지 거부하다니 공범이 아니고서야 할 수 있는 행동인가?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는 회원 4천여 명으로부터 4억여 원을 받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최근 5명에게 60만 원을 받고 성착취물을 판매한 사람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형량이 가벼운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당시 1심은 손정우가 반성한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심에선 실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부양가족이 생겼다는 점 등이 모두 고려됐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중심의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한 번 처벌이 이뤄졌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미국으로 송환되더라도 더는 죗값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던 건 아직 남아있는 혐의인 자금 세탁, 즉 범죄 수익 은닉 혐의에 적용하는 처벌 수위도 두 나라가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엄벌을 받아가지고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범한 가해자들은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본보기를 보여주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국민들이 생각이었죠. 과거에 약한 처벌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범죄인을 법정형이 더 센 나라로 보내버리는 게 정의인지에 대해서는 물론 의문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면죄부에 그치지 않으려면 과거 성착취물 범죄를 가볍게 생각했던 검찰과 법원의 관행 개선은 물론 형량 가중 등을 위한 법 개정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되자 정부가 정규 예배를 제외한 교회 행사와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와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아 기자. 네. 모레 금요일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 그렇습니다. 조치. 예. 네. 오는 10일 저녁 6시부터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소모임과 행사가 금지됩니다. 교회가 고위험 시설로 지정되진 않아서 정규 예배는 가능하지만 성경 공부나 성가대 연습 같은 소모임은 열 수가 없습니다. 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 명부나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방문자를 관리하고요. 마스크 착용과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도 의무사항입니다. 이 방역 수칙을 어기면 책임자뿐만 아니라 신도들도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뿐 아니라 사찰을 포함해 다른 종교시설에도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한국교회총연합 한교총은 이번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교회 모임이 문제가 아니라 참여자의 방역 지침 준수 여부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방역 조치가 강화된 건요. 확산세가 증가세가 계속됐기 때문일 텐데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63명인데요. 이 가운데 지역 감염이 30명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60명 이상 규모를 기록한 것은 이번 달 중 벌써 4번째인데요. 보통 2주간 50명 이상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 내 발생을 하게 되면 거리 두기가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이 같은 변화의 추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현재 방역당국은 방문 판매 모임 관련 감염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기준이요. 수도권에서만 방문 판매 모임 관련 확진자가 5명 늘어서 누적 30명인데요. 방역당국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부분 인천 아파트에서의 방문 판매라거나 관악구의 위디라는 방문 판매 관련, 그리고 군포에서 있었던 해피랑 힐링센터 관련, 이 모두가 다 그 방문 판매하고 연관된 그런 집단 발병으로 보고 있고요. 네, 수도권뿐만 아니라 사실 지역도 비상입니다. 예. 광주 방문 판매 모임 관련해서는 확진자가 3명이 늘어서요. 95명이고 또 대전 방문 판매 업체 관련해서는 확진자가 또 3명이 늘어서 87명으로 현재 누적 확진자가 집계가 됩니다. 또 새로운 감염 사례도 나왔습니다. 광주 동구 고시학원에서 6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현재 역학조사 중입니다. 네. 예. 방역 당국이 조치를 계속 강화해 나가는데 어쩌면 그 배경에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발표 내용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냥 비말, 침방울 큰 것이 아니라 공기 감염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가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방역 당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오늘 방역 당국의 오후 2시 브리핑에서도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는데요. 네. 기존의 방역 수칙 준수에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밀집, 밀접, 그리고 밀폐, 이른바 이 3밀 환경을 피하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제 환기와 마스크 착용 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WHO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주로 이제 호흡기 침방울로 감염된다는 입장을 유지를 했었는데요. 예. 최근에 전 세계 과학자 한 200여 명이 공기 감염 가능성을 제시했고요. 이에 대해서 WHO가 답을 한 것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배경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수사 소식도 있더라고요. 검찰이 신천지 간부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다고요. 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간부 5명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에 나올 예정인데요. 하지만 이만희 총회장은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여기에는요,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등 5명이 지난 2월 방역당국의 그 신도 명단, 또 집회 장소 등을 축소해서 보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수원지검은 지난 5월에요, 과천 총회본부 등 시설을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로부터 한 2개월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또 살펴보면요, 이미 지난달인데 대구시의 신도 명단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혐의로 해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2명이 이미 구속이 됐고요. 4명이 불구속 입건된 바 있습니다. 또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확진자에 대한 지자체 고발 검토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과천 11번 확진자 50대 남성입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이랑 자신의 그 방문 판매 설명의 동선을 숨겼는데 이 남성과 접촉한 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배경이 있습니다. 현재 과천시는요, 해당 남성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법률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예. 아무튼 이현아 기자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밀집, 밀접, 밀폐 이 3밀만큼은 어떻게든 피하는 걸로 계속 꾸준히 해 나가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걸어봅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대전의 코로나19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대전 정부청사는 조달청 등 10여 개 정부기관이 밀집해 있는 곳이죠. 예.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 이 확진자를 포함해서 최근 대전에서는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의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사무실을 소독합니다. 정부 대전청사에서 조달청 직원인 4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3일부터 사흘간 칠갑산 오토캠핑장을 다녀왔으며 다음 날부터 발열 증상을 보였습니다. 부서 직원 등 같은 층에서 일하는 120여 명은 곧바로 귀가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건물의 구내식당도 전면 폐쇄하고 운영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대전청사는 4개 동으로 이루어진 건물로 10여 개 기관에서 5천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이용한 커피숍도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의 구조상 동간 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청사를 비롯해 최근 대전의원과 백화점 등에서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 발생 장소마다 최초 감염자의 감염 경로가 불확실합니다. 하루 종일 마스크도 껴야 되고 어디서 확진자가 뜰지도 모르니까 그것도 좀 걱정도 많이 되고 또 그만 이제 좀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계 조정 문제는 또 그렇게 길지 않게 하루 이틀 정도 경과를 보고 판단해서 조치가 내려지도록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단계 조정 상향이나 계속 유지든. 또 정림동 의원에서 확진자가 10명 넘게 발생한 사례를 볼 때 방역에 대한 안일한 생각이 피해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서둘러서 추가 대책을 내놓으며 민심 달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얘기를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부동산 정책을 챙기고 있고 네. 여당도 뭔가 좀 힘써보겠다고 대표부터 시작해서 모두 챙기긴 챙기는데 민심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심이 자꾸 이렇게 이반하는 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청와대를 비롯해서 최근에 초긴장을 하는 게 사실이에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때문에 많이 지금 이 뜨거운 열기가 아마 느껴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두더지 잡기라고 요즘 부르죠. 예. 꼬리에 꼬리를 물고 대책은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잠시 거래가 중단되거나 하락세를 보이다가 잠복기를 거쳐서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잡히지 않고 있어요. 결국은 이 장기화된 정책의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깊어지는 것 아닌가, 이것이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을 위반하고 또 입법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주택자이더라. 맞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여기에 대해서 혁신적인 뭔가가 있어야지 국민이 신뢰할 거 아니냐, 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한번 잠깐 들어보죠.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다주택자들입니다. 다주택자들인 고위공직자들이 올바른 주택 정책을 펼 수 있을까요? 서민들의 주거비를 낮추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솔선수범을 통해 국민들이 정부의 주택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뭐 다주택을 갖고 있는 정책과 관련된 사람들은 그럼 다 처분해라. 네. 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갖다 얘기를 합니다만은 과연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빠져나간다면 그러면 잘 될까? 이걸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또 헌법적 질서에 위배된다 이 얘기도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한번 귀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민단체가 나선 게요. 최근에 이제 많이 보도된 게 경실련의 경우에는 주로 여당을 타겟으로 해서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을 이끄는 쪽은 정부 여당이니까 그런데 21대 국회의원 중에도 여당의 다수 의원들이 다주택 보유자다. 그럼 이거는 스스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반하는 것 아니냐. 이걸 굉장히 세게 비판을 했고요. 지금 참여연대의 지적이 굉장히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자, 이 부동산 정책을 직접 관장하는 국회의 위원회, 상임위원회, 기재위하고 국토위입니다. 근데 여기에 여야 다수 의원, 지금 56명 중에 한 17명 정도 의원이 다주택 보유자인데 이것은 이해 충돌이다라는 거예요.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 투기했다라고 지난해 굉장히 크게 일었을 때 이 문채위 의원 아니었습니까? 이거 이해 충돌 아니냐? 당시 야당 의원들이 세게 비판했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다주택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할 때 정책이 국회에 올라왔을 때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근데 이게 국회만이 아니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도 다주택 보유자들이 상당히 자신이 개입된 이 지역 개발과 관련된 것들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다수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책 입안에 참여하는 공직자들이 의원,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이해 충돌 상황에서는 배제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건 저는 우리 사회의 좀 기본 원리 중에 하나로 정립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뭐 전수조사를 갖다 확실하게 꼼꼼히 한 건 아닙니다만 어렴풋이 짐작을 해도 통합당 의원들이 좀 많은 걸로 비춰지고 있는데 통합당의 의견은 어떻게 그런 발상을 강제로 처분하라니 이건 반헌법적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단 맞습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좀 절대 수치로 보면요, 이 사실은 이 민주당 의원이 많습니다. 통합당이 41명, 민주당이 43명 이렇게 돼 있는데 비율로 보면 통합당이 훨씬 높죠. 103명 중에 41명이니까 39%를 넘겨서 40% 육박하고요. 민주당은 176명 의원 중에 43명이니까 24%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율로는 통합당이 많고 뭐 절대 수치로는 민주당이 조금 더 많은데 어쨌든 통합당 의원들은 반발 일색이에요. 이거 뭐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자체가 이거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 이것도 저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노선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통합당 의원들은 다주택이거나 말거나 사유재산 침해하지 마라 라는 시장주의자들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현 정부 이 여당 소속 의원들은 사실은 다주택이 조금 민망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그렇게 장기간 다주택을 이 1주택 소유하고 실거주만 남기고 파세요라고 유도하고 있거든요. 대출도 억제했죠. 세금도 높이고 있죠. 또 양도세 문제도 이제 이미 개입했죠. 보유세 하나 남아 있고 종부세도 지금 이제 높이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 다주택을 움켜쥐고 있는다면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좀 국민의 시선은 따갑다. 이건 인식하셔야 될 것 같네요. 실거주 1주택 빼고 빨리 팔아라.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지금 서둘러서 의원들을 압박하기도 하고 아마 전수조사도 하는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지난해에 이미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 시절에 여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언급이 나왔고요. 또 올해 총선 전에 입후보하는 사람들은 또 이 각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15 총선을 기준으로 하면 2년 내에 파는 것으로 각서 썼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도래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드라이브가 워낙 안 걸리고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높아지다 보니까 그럼 누군가는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마치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잡을 때 덕분에 챌린지 하는 것처럼요. 하나의 기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정세균 국무총리부터 지금 이제 정부 여당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우리 의원들 또 공직자, 고위공직자들이 먼저 나서서 여기 장차관도 포함이 되겠죠. 다주택을 빨리 해소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좀 보여주자라고 결의를 다지는 중입니다.
섣부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권 후보들의 지지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요동칠 수도 있는 상당히 좀 뭔가 파괴력 있는 정확하게 이슈입니다. 보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정책을 다 내시지만 가장 최근에 발언을 뽑아보면요. 민생의 최우선은 부동산이라고 규정을 해요. 예. 대통령이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이례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긴급보고 들어왔죠. 그렇죠. 특별 지시 나왔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야기하죠. 이해찬 대표도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예.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못 보고 있어서 송구스럽다. 자, 이런 상황이면 지금 정부 여당은 초비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하신 대로 차기 대권 주자가 만약에 이 흐름에서 만약에 좀 삐딱하게 나가거나 혹은 국민들의 이제 눈에 어긋나게 되면 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낙연 의원이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니까 그렇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서 그러면 곤란한데라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는 것도 맞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가 예, 있겠죠. 어제 사실은 이게 당권 도전 선언을 하면서 그렇죠. 지금 모두가 이 문제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지금 아주 흥미로운 것은 초선 의원입니다만 김남국 의원은 사실은 곽상도 통합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을 이제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6년 동안 부동산 투기에서 2억 이상 차익 실현한 거 아니냐. 박근혜 정부 때 대출받은 집인데 실거주 했는지를 밝혀라. 근데 실거주 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됐고, 예. 그런데 오히려 이제 여당 의원이 곽상도 의원은 지역구가 대구인데 왜 강남에 있는 주택으로 본인이 올린 차익이 더 많은데 예. 대통령의 아들을 물고 늘어지느냐 했는데 이때 저 앵커가 질문한 게 노영민 비서실장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남국 의원도 이건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미안한 일이다라고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더 헤드라인으로 뽑혔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알겠습니다. 지금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는 걸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말씀하신 대로 고위 공직자와 지방으로까지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 공무원들까지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이제 발언이 그걸 이제 아마 신호탄으로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백약이 무효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닙니다. 심각한 상황이고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꼭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는 생각도 듭니다. 비관적이신 것 같아요. 너무 네. 늦었다라고 판단하시는지 네네. 백약이 무효 이미 지나지 않았나 네. 계속 그런 발언들이 나오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 자, 청와대 내에 12명의 비서관이 다주택 보유자다. 이건 노영민 실장이 아주 강하게 질책하면서 다 잡고 있는데 본인도 사실은 지금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가 오늘부로 어쨌든 무주택자가 되기로 선언을 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럼 정세균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총괄하니까 결국은 장차관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정부는 초비상이고 늦었지만 안 하면 더 문제다. 안 하면 더 문제다. 예, 할 수밖에 없다. 예. 다급하지만 늦었지만. 이 상황에 직면했다고 읽어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국민들이 어떻게든 작더라도 내 집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와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실소유자들의 부담은 경감시킨다. 이 원칙도 나와 있죠. 알겠습니다. 주평론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북한이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을 안다면서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레이 TV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 3차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묻자 북한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것을 안다며 우린 확실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앵커의 거듭된 질문에도 만약 도움이 된다면 3차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힐러리 클린턴이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면 우린 지금 북한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을 것이라며 모두 내가 전쟁을 일으킬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김 위원장의 사망설이 나왔을 때도
그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I just wish him well. I've had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f I weren't president, you'd be in war. You would have been in war with Korea. You would have been in war with North Korea if I wasn't president. That I can tell you.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어 아마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더 지켜봐야 한다며 북한이 아직은 핵무기를 운반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어느 시점에는 운반 수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일본에서는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이 남부를 거쳐 중부로 이동하면서 위세를 떨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는 장마철마다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뿌리째 쓸려 내려온 나무가 집을 덮쳤습니다. 맹렬히 퍼붓는 비를 견디지 못해 전신주마저 쓰러졌습니다. 일본 큐슈에 이어 기후와 나가노 등 중부에도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장맛비로 인한 인명피해는 70명을 넘어섰습니다. まだ心配なことたくさんあるんで、いつまでこれが続くかなって感じです。 2년 전 요맘때에는 태풍과 함께 내린 폭우로 220여 명이 숨지는 등 30년 만에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17년에도 큐슈 북부에 내린 큰 비로 40여 명이 숨지고 침수와 산사태가 잇따랐습니다. 거의 매년 반복되는 피해는 지구온난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수온 상승과 함께 대기 중에 늘어난 따뜻하고 습기 많은 수증기가 큐슈 지역으로 계속 흘러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九州の方ではやはり湿った空気が入りやすい状況になっているので、九州の方では今現在大きな多くの量の雨をもたらしているという状況になっています。 집중호우가 내리면 범람하기 쉬운 큐슈 지역 주요 강의 지형도 피해를 키운 원인입니다. 川幅が狭いところはですね、どうしても水の逃げ道がないので川の水が上昇しやすいんですよね. 기상당국의 예측을 훌쩍 뛰어넘은 비는 올해도 큰 피해를 남긴 채 장마철이 끝나는 이달 말까지 곳곳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을 사퇴시키려는 압박이 있었다라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 3920님이 지난해 조국 수사로 국민 여론이 극단적으로 양분돼서 피로감을 줬는데 또 그런 상황은 없었으면 합니다 하셨고요. 네, 그리고 양육비 미지급 부모가 많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유튜브에서 오르멍키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 설사 가난하더라도 부모로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요새 핫 이슈죠. 손정우 씨 미국 송환 불발에 대해서 3671님, 손정우 같은 범죄자들이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아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우리 법조계가 되어야 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고 최숙현 전수에 대해서 0309님, 팀 닥터의 진술도 이상하고 증인도 있는데 혐의를 부인하는 게 뻔뻔스럽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셨습니다. 네, 코로나19 걱정이 계속되는데 2813님, 여름 더위 속에서 고생하신 의료진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정치권의 부동산 공방을 다루면서 미래통합당 곽상국 의원이 일정상 연결을 거절했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곽상도 의원이. 예, 곽상도 의원이 연결을 거절했다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네. 하지만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곽 의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곽 의원과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뉴스가 있는 저녁은 포레스텔라의 함께라는 이유 들려드리고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